요즘 이 말이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종북입니다. 하도 들어서 좀 짜증스러울 정도이기도 한데 종북이 뭘까요? 어쩌면 그리도 교묘하게 이 진보와 종북이 연결이 되는 걸까요? 심지어 역사 교과서 논쟁에서도 말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2월 1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지난주에 이희진의 역사 읽기에서요. 역사 교과서 논란을 상하로 나눠서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단초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아산정책연구원 정경희 박사의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너무 좌편향됐다. 이게 바로 잡혀야 한다. 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보수 내지는 극우 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다고 지적하는 근거 중 하나인 민중사학, 이 민중사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봤고요. 오늘과 내일은 종북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희진 선생님을 잠시 뒤에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나름대로 특별 편성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가지고 할 얘기가 많죠. 그래도 압축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번 주도 상하편으로 나누어서 이 한국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 관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지난주에 그 핵심 키워드가 민중사학이었다면 오늘은 종북입니다. 예, 도대체 보수 극우 진영에서 뭘 가지고 종북이라고 하는 건지, 어떤 정황들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실 텐데 그 전에 지난주 방송에서 다뤘던 민중사학에 관해서 먼저 조금 보충 설명을 해 주시고 연결해서 들어가 주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맥이 같거든요. 네.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보는 민중사학, 네. 사실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고 얘기하는데 독수리 오형제 그렇죠. 설이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슈퍼 악당이 독수리 오형제에서 알렉터에 해당하는 슈퍼 악당이 민중사학인 셈이거든요. 예. 그 민중사학의 폐해로부터 우리의 역사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민중사학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좀 여러분 살펴봤지만 네. 도대체 요즘은 이 국사학계에서 민중사학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최신 가요를 부른다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부르더래요. 네. 알고 보니까 20년 전에 죽은 귀신이었답니다. 아하. 그럼 지금 말하는 민중사학도 완전히 흘러간 옛 노래. 20년 전에 죽은 망령이 부르는 흘러간 옛 노래에 집착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실체도 없는 위협을 가지고 과장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슈퍼학당이 있지도 않은 거라면 누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의심스럽거든요. 네. 근데 종북이라는 논리도 사실 맥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종북이 어떻게 보면 민중사학보다 한술 더 뜨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종북은 학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종북이라면은 이거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매장당할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뒤집어 말해서 만약에 그게 실체가 없다면 이건 다른 사람을 짓지도 않은 죄를 처벌해달라고 무고를 한 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내용이 한 20년, 30년 전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실제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인생을 망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단위의 사람 죽이는 건 간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칼 들고 설치는 살인마보다 예. 붙든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말 몇 마디 글을 이상하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로 인해서 간단하게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수천 명, 수만 명 죽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이 종북 문제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정경희 박사의 책을 단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책을 통해서도 정경희 박사는 주장을 하죠. 종북이라는 개념을 끄집어내죠. 그렇죠. 도대체 이쪽 분들 역사학자들 무슨 근거로라기보다는 도대체 종북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종북이라는 낱말 자체는 정의하기가 어렵지 않죠. 예. 지금 현존하는 북한의 예. 그 김씨 왕조의 체제를 추종을 하면은 종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말 쓸 때는 실제로 역사 교과서 쓴 사람들이라든가 네. 역사에 대해서 뭐 좀 그쪽 시각에서 보면 삐딱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종북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추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어도 정황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민중사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조선일보가 시작한 5차 중고함부터 민중사학이 침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침투시킨 장본인으로 조동결 교수를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동결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 뭐 대한민국 정통성이라든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 내용이 강조하는 건 다 했다는 거 자기도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딱 한 가지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 하나 썼다는 지난주에 이거 가지고 예. 민중사학이랍니다. 예. 일제 강점기를 뭐 북한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다나?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런 단어 선택이라는 거는 뭐 북한에서 어떤 맥락에서 썼건 그거 상관없이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썼다고 민중사학이라고 몰아놨다면 장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종북이라는 논리는 이거보다 한술 더 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편향성을 지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여기서는 서중석 교수, 네. 우리나라에서 현대사로 아마 최초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 서술을 할 때는 여러 군데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목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 편향성의 근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쓰질 않고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서중석 교수가 네.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기술을 안 하고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을 했다. 종북이다. 이게 이제 죄목이에요.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거가 조갑제닷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종북이 좌편향성을 넘어서 예. 종북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쓰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종북이라고 보는 조갑제닷컴이라는 사람이 여기 조갑제라는 분이 주도하고 있는 거니까 네. 조갑제라는 사람이 이상한 거냐 서중석 교수가 이상한 거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건 내막을 알면은 조금 민망한 게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최소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치지 않았다. 또 이제 대한민국 건국을 건국이라고 쓰지 않고 정부 수립으로 표현하는데 이걸 죄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단지 서중석 교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가지고 대대적으로 건국 60주년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이 내막을 알면은 서중석 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논리가 통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 네. 특히 여기 독립운동사 연구소 예. 소속돼 있는 사람은 다 빨갱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을 원래 독립기념관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예. 거기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반대했거든요. 그건 제가 그 반대하는 현장에 그 선배들 분개하는 얘기를 눈앞에서 봤으니까 잘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무슨 북한에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부에서 견해차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들은 많이 의식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그러면 정부 세운 지 60년
지났나 보다라는 정도 의미밖에 안 되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막을 아는 사람은 다른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뭡니까? 건국 60주년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건국이 작년 이제 딱 60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예. 1948년에 세웠으니까 2008년에 바로 60주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건국이라는 건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투쟁했던 사람들의 중심, 특히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그러면 사회주의 계열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남한에 나중에 이제 많이 넘어왔던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 세력들의 독립운동인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이라는 게 뭡니까? 그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데인데 그쵸. 거기다가 건국 60주년 행사를 니들이 주도해서 하라 그러면서 그 존재 가치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하라 그러면 아니 인정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독립기념관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사를 주도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에 있는 사람들은 황당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걸 반대한다는 얘기가 사실 종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임시정부를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어느 쪽이 옳다는 말은 뭐 이 방송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중요한 견해는 이겁니다.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을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지 종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종북몰이에 타깃이 됐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논리라면은 그것도 종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이 책에 좀 지루하지만은 원칙 내용 종북 내지는 좌편향이라고 하는 문제. 여기서 현대사 서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읽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절하가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높게 평가해야 된다.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이승만 빠가 아니면 다 종북이라는 논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당장 그 전 시간에 이승만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저것도 나라냐 김씨 왕조 이러면서 저 북쪽에 계신 존엄하신 김 위원장께서 들으시면은 저것들부터 좀 정리를 하라는 말이 나올 얘기를 서슴지 않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저부터도 개인적으로 이승만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분명히 전제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이승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면 종북이다. 이런 논리가 뭐냐는 거죠. 종북이라는 개념을 아주 대대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하는 정황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정황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 그렇죠. 그게 마치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상당히 황당하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동화적인 신화적인 가치를 굳이 세우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런 신화적인 가치를 얘기를 한다면은 더 노골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주시죠. 소위 말하는 정통성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희영 교수가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특히 최근에 있었던 EBS 토론에 나와서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교학사 교과서 빼고 나머지 7종 교과서 내지는 국사학계 전체가 민중사학을 넘어서 이건 좌편향도 아니고 아예 종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유엔이 결의한 유일한 합법정부. 이걸 대한민국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교과서에 쓰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종북 논리를 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 교육을 맡기느냐. 이런 얘기를 권희영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힘써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논쟁인 겁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이제 권희영 교수를 비롯해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 그게 대한민국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통성의 기본이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가르치느냐. 안 가르칩니까? 아니 교과서에 안 써놨대요. 그런데 사실 이걸 알고 보면은
이거는 종북 논리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라 예. 내막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망해서 못 쓰거든요. 내막을 얘기해 주는 예, 왜 그러냐면은 뭐 정통성이 이렇게 정통성에 집착하는 게 어떤 그 발상에서 나오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예. 먼저 여기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게 유엔 결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당시 뭐 한반도가 그 남북한 모두가 예. 이 사람 논리대로 하면은 유엔의 뭐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유엔이 결의를 하는 게 구속력이 있는 얘기가 되려면 무슨 유엔의 결의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네. 이 상태니까 그게 합법이라. 네. 이런 논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을 때 예. 유엔에 있었던 그 많은 나라들이 지지를 해줬다. 이런 정도 자랑거리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예. 합법 불법을 따질 수 있는 얘기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예. 결의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들이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왜 나중엔 대한민국도 민망해지느냐면은 그러면 그렇게 유엔 결의가 절대적이라면은 그 뒤나 앞으로도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의 불리한 결의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 아니 그대로 그러니까 반영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역사 교과서에 그냥 만약에 그걸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써줘 버리면은 예. 그 뒤에 나오는 불리한 결의도 다 수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정말 이거는 좀 황당한 극단적인 상상입니다만 예. 일본의 족도 넘겨주라고 유엔에서 결의해 버리면 그거 따를 겁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소리가 나면 국제사회라는 거는 특히 유엔 결의라는 거는 그 당시 유엔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막말로 좀 숫자 많은 쪽에서 결의를 해버리면 그게 그냥 결의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정치적 선언적 그렇죠. 어떤 의미인데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70년대 때 한참 제3국 운동이 많이 일어났을 때 예.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뭐 반미적인 색채를 가진 나라들이 제3국 세계 운동 주도하면서 예. 대한민국에도 그때는 뭐 냉전 시대 미국 쪽에 가까워도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불리한 결의 많이 했거든요. 그거 다 따라갔습니까? 국익 포기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린 다 안 그럴 거잖아요.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네. 물론 외교의 초점은 유엔에서 불리한 결의가 안 나오게 하는데 초점을 두겠지만 설사 불리한 결의가 나왔다고 한들 그게 액면 그대로 안 쫓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유엔 결의니까 무조건 합법이라고 얘기하면 유리하는 건 유리하게 결의된 거는 절대적인 뭐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고 불리하게 결의하는 건 안 쫓아간다.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명시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종북이라고 한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종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논리가 예. 사실 유엔 결의라는 게 어떤 구속력 있는 결의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유엔 결의를 100% 쫓아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 유엔에서 결의했으니까 무조건 합법 정부라고 인정해내라.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막 아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여기다가 뭐 그 당시 영어를 뭐 영어 조문을 제대로 해석했느니 마느니 하고 자꾸 지엽적인 쪽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지엽적으로 끌고 가니까 본질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 민망한 정도가 아니고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거짓이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유리하니까 믿으라고 가르치라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건 교육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그쪽 학자들은 민족주의적인 그런 맥락에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민족주의라도 근데 이거는 뭐라도 민족주의도 아니에요. 사실 정경희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민족주의적 측면에서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건 민족주의하고도 상관없어요.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절대적으로 믿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교육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예 근본적으로 정통성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민주주의 시대라는 거 자기들도 네. 민주주의 좋아한다고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앞에 자유를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마침 목숨 걸린 것처럼 싸우는데 예.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통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통성은 그 나라 국민 소속된 그렇죠. 그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민이 이게 예. 좋다고 하면은 좋았다가 예. 다음날 휘가닥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비아냥거린다고 자기들이 뽑아놓은 정부를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욕하는 국민들도 있느냐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주의 본질이에요. 뽑을 때까지는 좋을 것 같아서 뽑았지만 뽑아놓고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얼마든지 비판하고 그 정부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데서 정통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에는 정통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국민이 선택한 게 정통성이기 때문에 또 국민은 얼마든지 변덕스러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의 문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 정통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통 뭐 왕조에서 바로 혈통을 정통성으로 내세우는 거면은 그러니까 뭐 어디서 모르겠는데. 얘기한 게 정통성이라는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예. 전 근대적인 왕조 중심 세계관에서의 정통성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통성이라는 건 이미 설정이 돼 있거든요. 네. 어떤 왕조가 들어서면 그 왕조의 그 혈통이 정통성을 가진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런 정통성으로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 시스템적 민주주의 국가인데. 네,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 시스템을 제껴놓고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면은 네. 사실 누가 지정해서 던져주는 정통성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오로지 공정한 공명정대한 선거만이 그렇죠.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고. 국민의 뜻이 포함된 예. 반영된 선택만이 정통성을 가지는 거지. 그렇죠. 왕조 국가처럼 이쪽에 정통성이 있으니까 미천한 것들은 그냥 따라라는 정통성이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이승만은 그거를 어겼고 정면으로 그거를 단초로 혁명이 일어났고 그렇죠. 그 혁명의 정신을 우리 헌법은 계승하라고 규정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것도 꼴보기 싫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들 말대로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네. 국민이 보기엔 과가 심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려와라. 이러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이 옳았건 옳지 않았건 심지어는 국민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건 할 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위협하는 거네요. 그렇죠. 더 심한 내란 음모의 여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그 극단적인 예가 히틀러의 나치 정권 아닙니까? 예. 가장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독일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절대적으로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합법인데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논리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정통성이라는 게 누가 정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종북이랍니다. 종북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의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스스로 만든 파운딩 파더스라는 그런 그 상징이나 개념을 부러워했거나 그런 걸 좀 욕심낸 건 아닐까요? 아니 부러워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예.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걸로 끝나야지. 예. 아니 그리고 이승만이 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처럼 무슨 업적이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까지 뭐라고 그러집니까? 예. 그런데 그거 인정 안 했다고. 사실 인정 안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근거가 있던데 그럼 노골적으로 그걸 좀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고 따진 다음에 네. 상대방이 다 납득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하든가. 예. 그것도 상대방이 자기가 가진 자료에 의해서 이런 정도까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나오는 거지. 그게 종북적인 논리에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승만이 싫을 수 있는 거고 자기가 본 자료에서는 이승만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어서 반대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종북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주장대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명시하고 그거를 교과서를 통해서 뿌리 깊게 교육까지 해야 된다면은요. 동시에 이승만이 저질렀던 온갖 부정들 그리고 지금 그 시대로부터 양산된 기득권의 시스템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퉁치고 인정해야 되는 것밖에 거죠. 안 되는 겁니다. 퉁이 아니라 아예 그냥 묻어버리자는 얘기밖에 묻어버리자. 안 되는데 역사는 그렇게 묻어버리자는 게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오늘날과 미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렇죠. 굉장한 도발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설명대로라면. 그렇죠. 이런 기준에서 보면 아예 뭐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논리는 몰라도 어떻게 그런 정통성이 유엔 결의안으로 주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유엔 결의안을 대한민국이 마치 무조건 쫓아야 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요즘 요 한동안은 그런 주장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을 받는 듯한 인상까지 들어서 더
그렇죠.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교육이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면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 지금 급물살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자, 오늘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종북이라는 거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대략적인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더 얘기를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2월 10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30분 책 읽기는 아산정책연구원 정경희 박사가 쓴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책을 단초로 보수, 극우사학자들이 말하는 종북에 관해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종북이라는 개념이요, 공산주의가 어쩌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북한의 세습체제가 어떻고 하는 이런 논의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면 종북이다, 뭐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오늘이 상편이었습니다. 내일 하편에서 얘기를 더 나누어 볼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